네, 지금부터 국가 미래 직업 교육 포럼 NFVF 출범식 및 제1차 국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출범식 사회를 맡은 저는 동서울대학교 이승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사를 듣도록 저희가 사전에 조정을 엄청나게 했는데 현장에서 조정훈 의원님께서 김대식 의원님 먼저 하시기를 권하시니 김대식 의원님을 먼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이신 김대식 의원님께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위는, 국회 교육위는 참 협치를 잘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 김문수 의원님도 민주당이시고, 우리 강경숙 조국혁신당, 또 우리 정성국 의원님, 또 우리 조정원 의원님, 우리 김민전 의원님, 저 전부 이게 교육입니다. 우리 또 여가위원장이신 우리 이인선 위원장님께서도 오셨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우리 조정원 우리 간사께서 먼저 인사말을 하라고 이렇게 쫙 짜놓고 이름도 저 앞에다 딱 넣어놨는데 본인 사양에서 제가 먼저 주최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국가 미래 직업 교육 포럼 NFVF 출범식 및 제1차 국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출범식 사회를 맡은 저는 동서울대학교 이승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사를 듣도록 저희가 사전에 조정을 엄청나게 했는데 현장에서 조정훈 의원님께서 김대식 의원님 먼저 하시기를 권하시니 김대식 의원님을 먼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이신 김대식 의원님께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위는, 국회 교육위는 참 협치를 잘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 김문수 의원님도 민주당이시고, 우리 강경숙 조국혁신당, 또 우리 정성국 의원님, 또 우리 조정원 의원님, 우리 김민전 의원님, 저 전부 이게 교육입니다. 우리 또 여가위원장이신 우리 이인선 위원장님께서도 오셨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우리 조정원 우리 간사께서 먼저 인사말을 하라고 이렇게 쫙 짜놓고 이름도 저 앞에다 딱 넣어놨는데 본인 사양에서 제가 먼저 주최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가 미래 직업 교육 포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야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리를 상임 고문으로 이촉한 것은 교육 국가가 또 국회에서 잘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족하지만 수락을 했습니다. 우리 김영도 한국전문대학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김종관 우리 직업교육협회 회장님, 이사장이신 우리 김종관 이사장님,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뵀는데 대구보건대학의 우리 남성희 총장님, 우리 곽병선 선생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한 100여 개의 나라가 독립을 했죠. 그 중에서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유일하게 5030 클럽에 들어간 국가가 어디 있느냐? 저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힘이 있었느냐? 저는 교육에 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게 상당한 좀 문제점도 있고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 미래 직업 교육 포럼이 이 우리의 교육을 좀 선도하고 이끌어 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언제까지 국회의원 할지를 모르겠지만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한은 교육이 상임위에서 절대 다른 데로 가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현주소,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것, 또 요즘 인구 문제, 기후 문제, 모든 문제가 저는 어디에 있다?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셋 교육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에 걸맞는 이런 교육을 펼쳐야 된다. 그중에 아주 중요한 점이 이 직업교육, 전문교육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김문수 의원님, 또 우리 강경숙 의원님도 와 계시고 우리 국민의힘 교육위원님도 와 계시지만은 우리가 힘을 합해서 협치를 해서 교육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이 싸우지 않고 협치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부름을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 포럼의 모임 때는 여야 대표를 내가 반드시 모시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제가 모시고 야당 대표님한테도 이야기했고 여당 대표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오늘은 창립 포럼 이 시작을 하는 거니까 오늘은 우리끼리 좀 하고 다음에는 우리에게 힘을 좀 쏟아 부어준다는 의미로 제가 여야 대표를 반드시 모시고 와서 이 세미나를 개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은 교육만큼은 여야 구분 없이 협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역할을 국회에서 잘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영범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특히 국가미래직업교육 포럼의 출범을 굉장히 축하드리고 특히 제1회 국회 세미나에서 제가 기조 강연을 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많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오늘 기조 강연은 지난 20여 년간 직업교육 체제, 특히 직업교육기관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으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특히 우리나라 특히 직업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교육이나 훈련이 결국 시장에서의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인적 자본의 감가상각률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진입 초에는 인적 자본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가 노동시장에서 나갈 때는 OECD 국가 중에서 인적 자본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일하면서 인적 자본의 향상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거 한번 짚어보고요. 또 한 번은 우리가 여기는 직업 교육 쪽으로만 포커스가 돼 있는데 이게 평생학습 시대에 이게 직업 교육이 좀 어떤 기존의 틀을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특히 직업 교육과의 통합, 연계 문제가 사실은 국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직업교육의 위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게 점점 더 가중화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평생학습 시대가 열렸다. AI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전에 하나 직업 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진입하면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계속 배우면서 일해야 되는.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도 지금 어쩌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대학의 위기를 얘기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학 자체가 소멸되는 거 아니냐. 마이크로 대학, 현재 기존 대학 가지고는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학습 시대가
다는 경우는 이제 직업교육의 시대가 열렸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업교육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 세미나에서 얘기되고 있는 직업교육기관,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대학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사실 직업교육의 위라고 할 수가 있지만 좀 넓이 가서 노동시장에 진입해 갖고 개인이 최종 나갈 때까지 개인의 숙련 형성, 그 다음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받는 직업 교육, 직업 훈련 이거 모두가 포함하면 사실은 직업 교육 분야는 무료 오션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거죠. 우리나라 이제 학교 출산율이 0.8 밑으로 떨어지면서 작년도에 그 전문대학인데 관광대학이 1995년도에 개교했다고 하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2000년 이후에 문을 닫은 대학이 22개입니다. 그 중에서 전문대학이 6개인데요. 대부분 지방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문을 닫은 대학은 22개 중에서 단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40년이 되면 지방대 절반 이상이 이제 문을 닫을 것이다. 특히 지금 현재 출생자 수가 25만 명, 2022년 기준인데 그리고 대학 입학 자원이 47만 명, 이 수준이 계속 유지되면 2040년 초반에는 50% 이상의 대학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대학 그 자료에 의하면 신입생 수가 2024년도 작년도에 13만 5천 명, 2023년도 대비해서 약 3% 줄었고요. 등록 인원은 12만 5천 명이었습니다. 전문대학뿐 아니라 이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다 합해서 불과 4년 사이에 졸업생 수가 2만 5천 명 줄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적으로 굉장히 직업 위기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출산 시대 인구 감소는 이미 예전부터 예상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게 정책이 항상 뒤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애가 셋인데 마지막 세 번째 아기 태어났을 때는 막 91년생인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애 둘만 낳으라 그래갖고 세 번째 다른 애는 의료보험 혜택 보고 자비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91년이니까 불과 30년 사이에 확 바뀌었죠. 지금은 제주도에서 새 쌍둥이 태어나니까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한 1억 정도를 받더라고요, 부모가. 그러니까 격세지, 사실은 미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전문대학 그 구조조정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전문대 포함해서 그런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대학 재정지원 사업하고 구조조정하고 연계시켜서 사실은 지금 대학은 제가 있는 한성대학 포함해서 전부 심지어는 이제 스카이 대학까지도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지금 목을 메고 있는, 그래서 어떤 의미는 간접적으로 모든 대학이 국립대학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라이스 사업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 대학의 어떤 소멸이 문제가 되니까 대학 지원 사업의 50% 이상을 지방 주도로 하는 걸 못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할 대학 30개 선정할 때도 지역 혁신, 지역의 교육기관 간의 통합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우려되는 건 전문대학이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는 이러한 비판이 나오고, 특히 이제 중앙정부에 의해서 지자체 정부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향상이 돼야겠지만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지역 소멸 이슈하고 이게 맞물리면서 직업 교육도 결국은 지역의 대학하고 지역의 고등학교 연계시키느냐, 아니면 지역에서 거주 가능한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느냐, 그런 쪽으로 중등 직업 교육의 정책의 포커스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업교육 학생 비율은 계속 감소되어 왔는데 1980년에는 거의 45%의 학생이 이제 직업교육 고교였습니다. 물론 MB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을 취했지만
결국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16.3%만 직업계곡 학생이고요.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대학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진학반하고 취업반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취업률이 직업계 고등학교 급감했는데 MB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조금 반전이 이루어져서 취업률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그 직업계곡이요 학생들 졸업생 취업률이 지역률에 비해서 약 10% 정도 낮은데요. 현재 2024년 기준으로 해서 그 진학률 48%, 취업률 55.3%에서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직업능력연구원제 자료인데 지난 20년 동안 특성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65% 줄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감소 비율은 25%라서 결국 그 특성고 입학생 수가 3배 정도 빠른 속도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고, 학교 수를 보면 특성화고등학교가 지난 20년간 32% 줄었는데 일반 고등학교는 219%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 느는 거를 일반 고등학교 느는 거가 대치되고 있는 것이고, 전문대학도 입학생 수가 36% 감소했는데 입학생 수는 오히려 대학교 입학생 수는 오히려 좀 증가했습니다. 전문대학 수도 17% 감소했는데 대학 수는 이제 오히려 증가해서 이런 그 상황에서 사실 전문대학이나 특성화 고등학교의 그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직업 교육 기관의 위축 추세가 당분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인구 소멸을 얘기하는 시점에서는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그 졸업생 중 30% 정도가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고졸 취업자들이 일단 취업이 해도 그 성공적 노동시장 이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에서 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분이죠.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 직업 교육을 이제 현재 직업 교육에서 받는 교육이나 훈련으로 국한시키지 않는다면 이게 직업 교육, 직업 훈련이 사실은 브루 오션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관영 이 교육과 노동 시장의 성과의 연계의 문제입니다. 이게 OECD 국가를 38개국을 비교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그 2021년부터 2023년 자료인데요. 우선 학생 1인당 GDP 대비 공교육 비율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교육 지출도 OECD 기준보다 약간 상회하고 등록금 수준도 OECD나 뭐 중간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흥미로운 통계는 다음 통계입니다. 뭐냐면 고등교육 이수율이 고등교육 기관 이수율이 53.5%, OECD 평균보다 약 13% 포인트가 높습니다. 특히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70% 정도 돼서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 20년간 이게 궤적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 인구 중에서 25세 64세 인구 중에서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이 참가하는 비율이 가장 많이 한 40% 정도, 2배 이상 뛴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는 통계 안 나와 있지만 전체 고용률은 75%로 해서 OECD 평균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교육을 많이 받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하는, 어떻게 보면 과교육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OECD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것도 OECD네. 그러니까 그 성인 역량 평가 지수인데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르게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500점 만점 언어 능력에서는 1주기에서 273점이었는데 2주기에서 249점.
수리 능력은 263점에서 2주기에서는 253점에서 아주 큰 폭으로 떨어져서 특히 세대별로 전부 다 떨어졌는데 연령층이 많을수록 더 하락폭이 크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상대적인 경쟁력이 지금 OECD 국가에서 오히려 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하나 더 이제 충격적인 거는 이게 역량하고 노동력 성과를 비교해 보니까 예를 들면은 학력 같은 경우는 1주기, 2주기 전보다 이게 10년마다 하는 조사인데 학력이 올라가면 고용도 많이 되고 임금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언어 능력이나 수능 능력 전부 다 학력이 역량이 높아져도 그 임금도 별로 안 올라가고 고용도 잘 안 돼요. 취업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실제로 학력 중심 사회다. 역량 중심 사회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학력은 노동시장 진입 전에 되게 싸니까 외국같이 제가 예전에 증능원 원장할 때 스위스나 어떤 독일 그런 데 가보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실제로 10년 동안 자격증 한 9개 따갖고 대졸자 대우받는 게 흔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뭐냐면 노동시장 진입 전에 쌓은 학력만 인정을 받으니까 실제로 개인 입장에서 봐서는 일하면서 자기가 역량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적은 거죠.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이게 이제 보면 이것도 이제 노동연구원의 반가운 박사가 이제 분석을 한 건데 다른 나라는 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보면 이제 국제 비교해 보면 스킬 수준이 25개국 중에서 이제 15위입니다. 15위. 평균이 여기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스킬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낮은데 그 스킬은 과잉돼 있는 어떤 의미에서 일자리가 그 스킬 과잉을 받아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음은 뭐냐면 이제 성과와 역량을 비교해 봤더니 다른 나라들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성과가 역량이 죄송합니다. 역량이 올라가면 이렇게 고용도 되고 임금도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역량이 올라가도 취업이 안 돼요. 잘. 유일한 나라예요. 역량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역량 재고가 역량이 올라간 게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죠. 그래서 결국은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거 특별히 역량 강화에 투자할 필요가 없고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우리나라는 이제 어디서 진입하느냐, 어디서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기업, 공공기관 가는데 목숨을 걸죠. 또 거기 가면 그 조직 문화에 휩쓸려 갖고 거기서 연공 서열 그런 거에 따라서 올라가니까 거기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일단 들어가면 또 젊은 세는 좀 달라졌지만 이 전직 같은 게 잘 안 되니까 거기서 열심히 쌓아서 소위 기업의 고유한 인적 자본에만 집중하는 거죠. 아니면 거기 충성도에 집중하는 거지. 밖에 나가서 쓸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그런 스킬을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나라는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데 이 교육열이 그냥 진입 단계에서만 확산돼 있고 사실은 평생학습 시대 지금 AI 시대에 와서는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열심히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보면 이 평생학습 시대에는 직업 교육 훈련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나라 어떤 경쟁력을 이렇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대학교의 한성대학의 장명희 부총장 여기는 없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교육학계에서 평생학습 시대에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개선 방안이라서 발표한 주제 발표 중에서 몇 가지 이렇게 한 건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한번 보면 하여간 일단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본 게
여러 부처들과 교육부, 지역,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체계적인 협력하고 산학교육 협력을 해야 되고 교수 전문성이 높아져야 된다. 이거 굉장히 강조하면서 단절과 분절, 소외를 개선하는 직업교육법 제정, 관련 법령의 개정, 신산업 인력 양성 수요의 체계적인 분석에 기반한 신뢰받는 데이터 제공 체계 구축, 부처 간, 부처 지방자치단체 간 산업계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보장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산학 인재 양성 및 생애 경력 개발 지원 주체인 산업체의 참여 촉진과 지원 확대, 그리고 인재 양성 취업 지원, 후진학 및 경력 개발의 생애 지원을 위한 진로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이렇게 5개의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이제 대선이 곧 되느냐 안 되느냐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예단할 수 없지만 아마 뭐 언제 대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장명희 부총장이 제시한 이러한 직업교육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큰 뭐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직업교육 얘기하고만 있지만 사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직업 훈련을 우리나라에서 능력 개발 사업이라는데 하여간 뭐 직업 훈련을 실제로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이 직업 교육 훈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이 직업 교육과 직업을 어떻게 연계시키자고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 직업 교육 문제만 북한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뭐 의미는 있지만 국가 전체 그 교육의 방향을 바꾸는 거는 힘들다,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 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직업능력연구원이 생긴 단초입니다. 왜냐하면 직업능력연구원이 지금 고인되신 청와대 이제 박세일 그때 수석이 만들었는데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 통합되는 걸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거를 직업능력개발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 그래서 초대 원장도 그 교육 쪽에서 왔고 초대 부원장은 노동 쪽에서 와서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직능원장 하면서 이 두 부처 사이의 어떤 경쟁과 어떤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내는 거가 제일 큰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하여간 근데 앞으로는 이제 직업교육, 직업훈련 분리하면 직업교육 훈련의 역할이 훨씬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평생교육은 사실은 역할을 크게 못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아직은. 그렇다는데 문제가 또 뭐냐면 너무 그 재정 면에서 왜소해요. 저 여기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전체 직업훈련 예산이 2조 6천억 원입니다. 2조 6천억 원인데 지금 라이스 사업 전체 예산이 1조 8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업훈련 전체 예산보다 라이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약 8천억 정도 적대는 거죠. 특히 이제 노동부 일학습 병행제 지원하는데 예산이 제가 이사장으로 했더니 산업인력공단에 투입된데 그게 2024년에 3천억 원이었어요. 네, 라이스 사업에서 전문대를 이렇게 타겟으로 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2,1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학습 병행제 한 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문대 전체에 투입되는 교육부 예산보다 1,000억이 더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직업연구원 원장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주관하는 회의에 갔을 때 그때 아마 이주호 장관이 그때도 교육부 장관이었는데 제가 이제 교육 가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폴리텍 대학에 가보면 장비가 너무 좋아요. 지금도 맞아요. 근데 놀고 있어요. 상당수가. 근데 또 직업 실업계 마이스터고조차도 가면 장비가 너무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원래 그 청와대에 할 때는 의견 조율을 좀 하는데 그냥 대통령 앞에서 이거 문제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폴리텍에 와서 실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제안했더니 대통령이 그때 그 좋은 생각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교육부 장관 보고 조치를 해보라 그랬는데 내가 뭐 이주호 장관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좀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래갖고 그거를 같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특별 교육을 더 줬어요. 직업교육학교한테 장비 사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워요. 이 두 부처 간에 협업하는 게. 하여간 이렇기 때문에 현재 고용부에서도 아마 능력개발 사업, 고도화 사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직업교육과의 연계는 크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직업훈련하고 직업교육하고 통합이 되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강력한 유기와 연계가 필요하다. 이게 우리 한성대학교도 교육부 사업도 하고 고용부 사업도 하는데 이게 달라요, 기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학습 병행제 같은 경우도 그때 할 때 보니까 학교에 가서 보니까 제가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그 일학습 병행제로 산 장비는 전산센터 잘 지어놨는데 일학습 병행제 참여하는 기업과 학생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거를 쓰면 돈을 물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저 담당 국장한테 당신 한번 학교 한번 와봐라 그래서 학교 와서 보더니 자기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거 확 완화시켜줘가지고 결국은 학생들이 안 쓸 때 좀 이렇게 보통 학생들이 쓸 수 있게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장비는 있는데 그거 뭐 쓴다고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지침, 고용부에서 얘기하는 지침이 또 달라요. 같은 훈련인데. 그러니까 이제 실무자들은 이제 혼동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여기 아까 제가 들으니까 전문대학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어떤 직업교육 사업을 다 통합해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 나온 거 보니까 전문대학 인재양성 사업에서 각 부처가 추진하는 게 27개로 나와 있어요. 2024년도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 다르게 추진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쇼핑을 해갖고 자기네에게 맞는 것만 이렇게 하는데 그 국가 전체로 보면 낭비죠. 이걸 갖다 컨트롤 타고 없어요. 그것도. 그런 게 굉장히 아쉬워서 그런 쪽으로 많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저는 2011년부터 찾아보니까 전문대학이라는 거 대신에 대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이제 학장 대신에 총장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차별화되기보다는 일반대하고 동양으로 가는데 이게 결국은 이것이 전문대학에 하는 독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만에 무슨 국립대학에 갔을 때 거기 대만 국립대학 굉장히 큰 대학인데 그 기관 총장 이름이 교장이에요. 타이틀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실 그 총장이라고 쓰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도 그렇게 안 쓰는 것 같은데 뭐 한성대학교 교장이죠. 거기다 총장을 딱 써놓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전문대학도 총장으로 바꿔버렸는데 그래서 이게 물어봤더니 이거 무슨 무슨 대학인가 대학교의 장인이가 교장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전문대학 같은 경우도 이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전문대학에 가봤더니 거기 교수진 중에 석사학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문대학 교수들도 다 논문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실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는 교육부의 어떤 지침도 바뀌어야 된다. 전문대학을 전문대학화 진짜로 해서 아까 저는 뭐 특성화 그거 빼야 된다. 오히려 저는 전문대학에 진짜 처음생으로 전문대학에 화하지 않으면 결국 일반 대학의 이류로 남아서 그냥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목매는 그런 대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대학교만에 저는 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성고등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지원이 넘어가면서 교육감이 선출직이니까 16%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일단 홀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언론에 났지만 이제 어떤 모 지역의 교육감이 자사고하고 마이스터고를 동일하게 여기하고 마이스터고 없애야 된다고 뭐 난리 한번 쳤다가 그 나중에 보니까 전혀 아니니까 철회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모든 문제가 교육에서 시작되고 또 모든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대학에 가는데 문제는 왜 대학에 가느냐 개인 입장에 봤을 땐 그게 좋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바꿔줘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명박 이제 박근혜 정부에 추진되는 그런 이제 고졸에 대한 인위적인 지원 그런 거,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단순히 취업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들 같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그게 쉽사리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학력이나 연공에 그 평가받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 그다음에 성과에 따라서 평가받는 노동시장이 구축이 될 때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고, 그렇게 하는데 역할에서 직업교육, 직업훈련, 관계자들의 이 역할이 굉장히 크고 저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기조관 감사합니다. 직업교육은 이제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해야 되고, 우리의 고객은 학령기뿐만 아니라 이제 재직자, 뭐 퇴직 예정자, 은퇴자, 시니어 전 생에 걸쳐서 모든 고객이 될 수 있고, 또 학벌이 아니라 이제 역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사실은 임금 체계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 추후에 뭐 한노위까지 같이 협업을 해서 임금 체계 개편까지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절과 분절을 넘어서 이제 협력 거버넌스로 가야 한다. 앞으로 우리 NFVF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다들 아시죠? 여기 은사님으로 이게 모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충남대학교 우리 이병욱 교수님, 대한공업교육학회 학회장님이신 우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입니다. 네, 저한테는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50페이지에 해당되는 PPT를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 국가미래 직업교육 포럼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이 포럼의 이제 제1차 세미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우리 그 두 공동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한광식 교수님, 그리고 방금 사회를 봐주신 김지실 원장님, 그리고 이제 이상정 교장선생님, 또 이강은 교감선생님께서 불철주야 너무나 많이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국회에서 제1 세미나실을 빌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뭐 방산산업도 이제 둘러보니까 이제 이 세미나실에서 이제 겨우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그 국가 미래직업교육 포럼은 이 1세미나실에서 당당하게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는지를 여기서도 여실히 좀 증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직업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산학 협력 방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주제는 사실 뭐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주최 측에서 탑다운으로 이제 저한테 하명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현 정부에서 또 앞으로 이 그 지방 소멸 또 위기 에 이제 공동 대응하자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정부 출범할 때 저한테 또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우리 직업교육을 또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요청을 좀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이 자리에서 드린 바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제에 포함해서 우리가 지역하고 산업체하고 특히 이제 학계하고 또 학교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크게 이제 세 가지 그 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좀 문제 인식을 같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뭐 지정학적 위기, 특히 정치 위기가 제일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저희들 이제 논의 주제하고 다소 벗어나기 때문에 좀 이제 그 제하고요.
뭐 공동으로 이제 강조를 하신 인구 구조 위기 및 지방 위기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경제 산업 위기 그리고 이제 그 교육 분야에서 특히 직업 교육 위기의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이제 뭐 지역 소멸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제가 강조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너무나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 인구 규모의 변화가 이제 굉장히 큰 문제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제 하루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이제 뭐 PPT에 제시된 것처럼 대략 한 6만여 명이 하루에 태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인구 감소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하루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대략 한 4만여 명 됩니다. 한국이 하루 동안 태어나는 아이들이 대략 뭐 683명이 되는데 인도에서 아이들이 4일 태어난 거하고 중국에서 6일 태어난 거하고 우리나라 365일 태어난 거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뭐 각 지역별로 이렇게 그 나눠 보더라도 상당한 이제 규모로 축소되고 있으며 그 제가 이제 산부인과 수하고 이제 같이 대비시켜서 좀 제시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산부인과가 왜 인기가 없고 의사 선생님들이 왜 힘들어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도 이제 아마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인구 규모에 대한 변화 때문에도 이제 고민이 많이 있지만은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 60대 이상의 그 연령대에 있는 분들은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이제 20대 이상 되는 이제 연층들은 집에서 놀궁리만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신문에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규모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지만은 인구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도 이제 같이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감소 속도는 세계사의 유례 없이 우리가 빠른 속도로 감소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지역별로 이제 그 편차, 편중 뭐 이런 부분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인력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방치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20대에 해당되는 이제 인력들의 수도권 집중화가 굉장히 심하다. 뭐 제가 살고 있는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그 대개 1차 유출이 인구 유출이 수도권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 1차 유출이라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 지나갈 때 20대가 이제 유출되는 1차 유출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유출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의 유학권 공주라든가 이제 금산에 살고 있던 학생들이 대학에서 학점 B+ 이상 되면은 다시 이제 수도권으로 2차 유출되는 뭐 이런 현상들로 점칠되어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구 변화도 이제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지역별로도 그 인구를 양성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4사분면으로 구분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서울, 대전, 경기,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굉장히 이제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인구 규모의 문제에 봉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구 구조의 문제에 봉착이 되어 있고 또 변화 속도의 문제에도 심각하게 노정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인구의 질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인구 구조학적 문제에 따라서 우리 직업교육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의 위기가 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중등 단계뿐만 아니라 이제 고등 단계, 평생 교육 단계에서도 위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라는 측면들도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제 첫 번째는 양적 위기인가, 질적 위기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 교육의 어떤 대상별 또는 이제 그 수요 공급자별로 이제 구분을 해보면 이 직업교육의 위기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개인 및 학생의 위기를 의미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학교의 위기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직업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역에 있는 산업체 및 어떤 지역 사회의 위기인지를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우리 직업 교육 위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느 위기를 이야기하실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양적, 질적 위기보다는 이제 양적 위기를 주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 교육의 수요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개인 및 학생 위기 또는 이제 산업체 및 지역 사회의 위기보다는 학교의 위기를 직업 교육 위기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은 중등 단계 직업 교육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대학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규모라든가 또는 이제 구조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이제 양적 위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학교 위기라는 것은 학교 교육 내용의 질적 위기보다는 입학생 수 또는 국가가 여러 가지 이제 취업자 수를 가지고 재정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기타 등등의 양적 위기를 진짜 진정한 위기인 양 착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필연적인 전제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질적 위기, 직업 교육의 질적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로부터 의미 있는 존재로서 이제 직업 교육이 인식되고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질적 위기, 양적 위기보다 질적 위기 또는 이제 학교 위기보다 개인 학생 위기, 산업체 지역 사회 위기를 더 고민을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 위기와 또 학교 위기도 우리 특히 이제 그 대학에서 오신 이사장님 및 총장님하고 또 교장 선생님들께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 꼴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진정한 위기에 대한 고민과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함께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이제 교육부총리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직업교육의 중요성과 강조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직업교육 생태계를 다양한 정책적 측면에서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즈뿐만 아니라 이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발전 특구라든가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지방 중심 정책에 기반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정책들 또 생태계를 구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혹시 좀 정보가 필요하신 부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제 뭐 좀 요약은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옛날 뭐 그 참여정부 때 이야기했던 균형발전위원회가 지금까지 이제 쭉 내려오면서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제 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방주도의 균형발전과 이제 핵심 있는 지방분권화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만들어서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발전 특구라든가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라이즈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역 주도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체계를 이제 개편을 한다라든가, 또 중등 단계 직업 교육에서는 마이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과정에서 몇몇 시도에서는 이제 지산학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생태계 구축을 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이제 지역 스스로가 노력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좀 제안을 또 제시도 해드렸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 지역 사회하고 산업체, 특히 이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계와 학교가 어떤 협력을 해야 서로 상생하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직업교육의 위기를 좀 극복을 할 수 있는가, 나름대로 이제 방안을 좀 정리를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개인과 지역을 살리는 직업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또 특히 이 직업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지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이 지역에서의 직업 교육의 존재감을 높여 나가는 것이 앞서 이 그 국가 미래 직업 교육 포럼에서도 인식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떻게 보면 과거 시험 제도가 시행된 지 600년 이상 된 국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인식 개선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인식 개선은 뭐냐면은 지역을 살리고 또 지역을 위해서 이 중등 단계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또 4년제 대학에서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 그 존재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또 지역을 지키는가, 그 지키는 것 자체가 개인을 지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현재도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또는 현황들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우리 중등 단계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이 이 직업기회 그 지역에서의 어떤 인구 정주율 비율들도 상당히 높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핵심적인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를 하면서 차후에도 이제 그 미래 직업 또는 이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활용과 사회적 경제 기반한 이제 그 지역 산업간 협력 체계를 좀 구축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자치하고 이제 일반자치가 분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 단계까지는 어떻게 보면 학교의 노력으로 이제 이게 가능하지만은 졸업하고 난 뒤에 지역에 정주시키기 위한 산업체를 지원을 하거나 또 이제 지역에 있는 산업체에 그 정주하고 이제 입직한 인력들에 대한 지원 체계는 결국은 일반자치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일반자치와 이제 지역자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자치와 이제 일반자치를 어떻게 연계 협력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이제 조례 제정, 지역에 있는 그 의회 의원님들도 있죠. 오늘 이 자리에 다들 지역에서 바쁘셔가지고 참석을 못 하셨겠지만은 이 지역에 있는 지역 그 지방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의회 의원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각 지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 의회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좀 진행을 하면서 각 지역에서 좀 필요한 교육자치와 이제 일반자치의 연계를 통해서 직업교육 및 또 이제 이 지역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제도적 정비 구체화를 위한 입법을 좀 도모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살고 있는 지역이 대전광역시이기 때문에 지난 해에 대전시 의회하고 이 대전교육발전특구 기반 강화를 위해서 교육입법 특례 입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한 사례들을 좀 예시로 좀 제시를 해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구축 조례안과 졸업생 지역 정주 지원 조례안, 그다음에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 조례안, 뭐 전문 인력 확보 및 파견에 관한 조례안,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요청을 하시면 제가 좀 예시이기 때문에 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지역을 살리면서 직업교육의 존재감을 이제 그 부각시키는 노력들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교육을 둘러싼 다차원적인 위기 극복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직업교육 위기에 대한 재개념화 및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구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직업교육 시스템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인구 감소한다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감소될 수밖에 없는 이제 필연적 전제를 수용할 수 있는 이제 직업교육 체제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술사회 변화 예측을 기반으로 한 교육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할 필요성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 대상, 특히 이제 다양한 연령층 및 외국인 등을 확대하기 위한 포용성을 좀 지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학령 인구 속에서 이제 직업 교육을 받는 집단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OECD 국가 및 특히 이제 EU 국가하고 이제 다르게 나이 동질 집단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직업교육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개선하고 이제 타파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말씀드리면은 학교에 계신 특히 학교장님이 및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학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양한 연령층을 어떻게 수용해서 교육을 할 거냐. 그렇지만 입학생 수는 감소되어서 이제 고민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이제 다양한 학업 성취도 또 특히 이제 연령층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또 수용할 수 있는 직업 교육으로 이제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포용성을 이제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북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남 교육청을 비롯해서 많은 교육청들이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서 직업 교육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결론은 포용성을 확대해서 이들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이 EU 국가의 사례하고 미국, 호주 사례가 이제 사뭇 다들 틀리거든요. 그래서 한국적 맥락에서 이 이민 정책들을 어떻게 이제 그 수립을 해서 특히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전문 대학에서 또 학령 인구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 훈련을 어떻게 시켜서 지역에서 이제 활용을 할 것인가 이 한국적 정서와 맥락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좀 재교육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이제 만들 필요가 있겠다. 뭐 국가별 후기 중등 단계 직업교육 선택 비율 이렇게 보시면 뭐 잘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직업교육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비율이 17%밖에 안 되지만은 OECD 국가 평균이 대략 한 38%, 또 이제 EU 국가에서 의미 있는 22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3%에서 45%가 중등 단계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비율도 높고 또 전문대학도 높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인 중등 단계 직업 교육도 이제 선택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 직업 교육은 결국은 이게 그 생계 유지 수단과 사회적 역할 분담 그리고 이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복지 정책의 핵심으로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거기에 기반한 정책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뭐 직업교육법 제정을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방안들을 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한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직업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산학 협력 방안을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좀 제시를 하고 세부 방안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직업 교육에 대한 문제를 알고 또 우리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재 양성과 활용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알고만 있지 해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또 고민을 했는지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분명히 한계를 알고 있는데 이 한계를 극복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고민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국가 미래직업교육 포럼이 함께 고민하고 또 중요한 또 좋은 대안을 계속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기관으로 거듭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발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 제1차 국회 세미나 지정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정 토론을 해주실 분은 뭐 이 분야 다 아시죠? 직업교육 현장에서 아주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현재는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송달용 교장 선생님과 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박동열 본부장님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송달용 교장 선생님의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먼저 주셨습니까? 이 차례에 보면 제가 두 번째로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도 안경을 써야만 이 원고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 돼서 여러 선배님들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이름 밑에 그 자료집에 보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및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교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박영범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교장으로 그냥 양쪽 다 교장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는 학생들은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오고 있어서 학교 안에서는 학장이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는 그래서 고등학교 교감 또 전문학교 교감 두 분의 교감이 계신데 전문학교 교감은 그래서 부학장이라고 학교 내에서는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고요. 제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여러 국회의원님들은 인사를 하셨는데 저희 학교 발전을 위해서 또 경기도의 직업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기 정말 소중한 경기도의회 의원님이 한 분 계세요. 저쪽에 지금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하고 계신데 우리 김선희 경기도의회 의원님 계십니다. 예. 우리 고맙습니다. 이 각 지역 지자체에서 이렇게 직업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의원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와 함께 인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학교 이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로 명칭 변경과 함께 경기도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데 발의를 해주시고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그런 의원님이십니다. 오랜만에 정말 인사를 드리는데요.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도에 교육부 중등직업교육 정책과장을 맡고 업무를 보다가 국립국제교육원으로 갑자기 발령이 나는 바람에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특히 코로나 막 이제 창궐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여서 인사를 못 드리고 있다가 또다시 일본의 나라한국교육원이라고 전 세계 43개 한국교육원이 있는데 일본에 있는 나라한국교육원으로 3년 또 파견을 가게 되고요. 그래서 3년을 코로나 때문에 거기 가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물론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3년을 보내다가 겨우겨우 이제 돌아와서 다시 국제교육원에서 업무를 보다가 작년 9월 1일자로 여주자유농업고등학교 및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제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직업교육 현장으로 돌아온 그런 폭이 돼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이 창립 세미나에 대한 첫 소식을 일본에 있으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경과보고 보니까 2023년 5월에 시작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때는 나라 한국교육원장으로 근무할 때 시작을 하신 거 소식을 들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뜻깊은 창립 기념 세미나에 여러 선배님들 또 후배님들 동료 직업교육 동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기념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대식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는데 특히 우리 강경숙 조국 혁신당 의원님은 제가 교육부 전문직 공채 동기라는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오늘 끝까지 또 자리를 해주시고 상임 고문을 맡아주셔서 다시 한번 더불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신 박영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님 그리고 이병욱 충남대학교 사범대 학장님께도 평생 우리 대한민국의 직업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토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범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미래 직업교육의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언급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은 우리 직업교육 체제의 근본적인 재구조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령기 학생 수 감소는 직업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 문제는 국가 차원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평생학습 시대에 걸맞은 지속적 학습 체계의 구축은 직업교육 혁신의 중심 과제로서 이는 개인의 역량을 노동시장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또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평생학습 체계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직업교육의 정의를 그동안의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평생학습 관점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유기적 통합을 위해서 노동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역량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중등직업교육 정책 과정을 맡고 있을 때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이 지금 우리 김진실 원장님께서 당시에 함께 하셨던 NCS, NQF였습니다. 여러 선배님들께서 교육부와 노동부의 협력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가장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서의 NCS, NQF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지금도 여전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직업교육법 제정과 데이터 기반의 인력 수요 분석을 통해서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변화와 신기술 도입에 따라 필요한 역량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직업교육기관은 더 유연하고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병욱 학장님의 주제 발표, 직업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산학 협력 방안에서 강조된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업교육의 위기를 5가지로 제안을 해주시고 그중에서도 인구위기, 가장 심각한 인구위기, 그리고 우리들이 인구위기를 양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에서 이제 질적인 그런 위기로 인식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적인 공감이 됩니다. 라이스 정책, 그리고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과 같은 그런 교육부의 정책들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과 고등학교가 함께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인구를 늘려서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경제와 교육,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중추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장님께서 제안하신 지산학 협력 모델은 교육, 산업, 지역사회 연대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접근법으로서 직업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전에 제 소개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여주장농업고등학교 그리고 부설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는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그런 방향성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국내 유일의 3+2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중등의 3년, 고등의 2년의 교육과정을 지역의 농산업체와 함께 연계를 넘어서 일원화하는 노력을 통해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고 이는 지역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훌륭한 사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의 미래 농업이 요구하는 스마트 농업이라든가 치유 농업과 같은 첨단 분야를 포함해서 지역의 특성과 산업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모델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그런 모델이 저희처럼 한울타리 안에서 3+2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등 직업교육기관과 고등 직업교육기관이 좀 더 NCS나 NQF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깊은 연계를 맺어 나가야 될 그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두 분의 강연과 발표에서 강조된 평생학습 체계와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의 필요성은 우리 대한민국 직업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영범 교수님의 평생학습 체계와 직업교육 훈련의 통합 제안은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의 기반을 제공하며 이병욱 학장님의 지산학 협력 모델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안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직업교육기관, 산업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정기적인 점검 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직업교육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직업교육 주체가 연대하고 협력해야 함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강연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 직업교육은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박동열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7분으로 줄어들어서 좀 핵심 4페이지이지만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NFBEF의 출범을 우선 축하드리고요. 첫 번째 세미나에서 토론을 맡게 돼서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범 명예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조 강연의 내용과 그리고 이병욱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발표 내용에
나와 있는 현실 진단과 추진 과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NFBF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아젠다가 무엇인지와 관련된 거를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발표 기조 강연서부터 시작을 해서 발표자분, 토론자분들이 직업교육법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접근할 때 명확하게 취지에 따라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생에 걸친 생애 단계별로 보면 10단계에서의 직업교육 훈련 소외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업교육법은 직업교육을 하거나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소외됨 없이 차별화되지 않는 그런 맥락에서의 직업교육이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직업교육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교육 난제가 무엇인가를 보면 10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 건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회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직업교육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데, 이거를 논의하기 전에 그러면 국가 미래 직업교육 포럼에서는 미래를 언제로 볼 것이냐가 중요한데, 여기에 나와 있는 102페이지 아래 왼쪽 편을 보시면 18세의 경제활동 인구 추이를 나타내는데 33년까지는 현재의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언제서부터 문제가 되냐면 34년서부터 40년까지 41%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국가 미래 직업교육 포럼에서 우리가 타겟으로 해야 되는 사회의 그 목표는 언제냐? 현재가 아닙니다. 언제냐면 34년 이후서부터 특이점처럼 급락을 하게 되는 이 시기에 과연 우리는 직업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사회 건강성이라고 하는 사회 건강성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과연 국가교육 난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접근을 했을 때 102페이지 아래에 오른쪽 편을 봐주시면 직업교육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력 양성 활용 체계를 선순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직업교육을 통해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우리 교육사다리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사다리와 관련된 부분을 직업교육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의 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교육을 통해서 괜찮은 대학을 가고 또 괜찮은 일정 규모의 기업을 가서 거기에서 본인이 이러한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로가 뭐냐면 직업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중등 단계에서 19%가 있고 또 전문대학이 있고 또 직업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경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 베이스로 돼 있지 이게 사회 구조화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두 번째 과제는 국가 교육 난제를 직업교육에서 해결할 때 이 두 가지와 함께 세 번째가 지역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크게 기여하는, 상대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직업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라는 겁니다. 지역 인재가 지역 안착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가와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바로 사회 건강성을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 이게 NFBF에서 고민해야 될 아젠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자구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직업교육기관의 자구 노력을 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의 최적화와 기능의 최적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규모의 최적화는 지금 여러 논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의 최적화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103페이지에 기능 최적화를 위해서 그동안은 러닝 바이 노잉이라는 게 기본적인 철학이었습니다. 그거를 직업교육에서 러닝 바이 두잉으로 갔는데, 이거보다 한 단계 넘어서 뭐를 가야 되냐면 러닝 바이 유징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떤 지식이나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성과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가는 건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학에서는 학과, 자율학부와 관련된 부분에 학과의 벽을 깨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나가야 될 부분들이 38초밖에 안 남아서 제가 학교과 과목의 벽을 반드시 깨야 된다. 우리는 과목의 벽을 깨는 순간에 우리가 얘기하는 2034년서부터 이후의 변화를 우리는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맥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논의를 할 때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사회적 기업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데를 기반으로 한 과제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여건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나 영국, 이탈리아나 영국처럼 유럽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사회적 경제에 기반한 지역교육 공동체를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오전에 잠깐 김영도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를 가지고 보지 말고 2034년을 목표로 해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금 있는 기준들이 얼마나 진짜 빠르게 혁신이 돼야 되고 철폐가 돼야 되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대학은 지금 형태가 안 될 겁니다. 예전에 서울대 예술학과를 갈래 아니면 예종을 갈래 했을 때 처음에는 서울대나 이런 때를 얘기했지만 지금은 예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현재 예종을 갈래 아니면 SM 유니버시티를 갈래 하면 어디를 간다고 합니까? SM 유니버시티를 간다고 합니다. 그쪽의 교육과정은 과목의 벽이 벌써 깨져 있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 중심이 역량 중심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걸 대한대학이라고 만들고 있는데, 고등직업교육기관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대학이 돼야 됩니다. 직업계고등학교가 혁신하기 위해서는 대한교육과정을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국가교육과정에 관련된 부분으로 가더라도 이 부분을 학교에서 어떻게 대한교육과정으로 만들 것인지, 과목의 벽을 깰 것인지에 대한 현재 시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규제와 교육부와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규제를 깨야지만 2023년을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4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직업 사회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교육이 해야 되는 3가지 전략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 NFBEF가 그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